2018년 11월 눈이 내리기 시작한 판문점 아침. 북측 의무병 리성민은 그날도 약장을 열었습니다. 아스피린 12알, 소독약 반병, 붕대 한 롤, 40명의 병사를 책임진 의무실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오전 10시, 판문각 쪽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렸고 그는 본능적으로 의무 가방을 들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뛰면서도 알고 있었어요. 이 가방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의무실 약장 안에는 약이 3가지뿐이었습니다. 아스피린, 빨간 소독약, 붕대. 그게 전부였어요. 선반 3칸 중에 2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손가락으로 그을 수 있을 만큼 쌓여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약을 채운 게 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제 이름은 리성민입니다. 41살. 지금은 서울 노원구 작은 원룸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합니다.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이 등교하는 걸 봐요. 가방이 크고 무거운 아이들. 그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자유롭게 학교 가는 아이들이 당연한 세상이라는 게요. 하지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국측 의무병이었습니다. JSA 의무병 발령을 받던 날을 기억합니다. 상관이 발령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판문점이면 평양 다음으로 대우가 좋은 곳이라고요. 식량 배급도 넉넉하고 막사도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의무병이 되고 싶었던 건 순전히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기뻐했어요. 판문점 의무병이면 자랑할 만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무실 문을 처음 열었을 때 모든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전임 의무병이 인수인계를 해줬어요. 30대 초반 하전사였습니다. 키가 작고 말랐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빈혈이었어요. 치료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약장 문을 열며 말했어요. 아스피린은 한 달에 30알, 소독약은 1병, 붕대는 2롤. 그게 한 달 배급 전부라고 했습니다. 수술 도구를 물었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술은 없다고 했어요. 크게 다치면 평양으로 후송이라고요. 후송 차량을 물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후송하냐고 했더니 걸어가거나 동료들이 업고 간다고 했어요. 판문점에서 평양까지는 자동차로 2시간이 넘습니다. 걸으면 하루가 걸려요. 총을 맞거나 크게 다친 병사가 걸어서 혹은 동료 등에 업혀서 평양병원까지 간다는 건 사실상 죽으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가는 도중에 죽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약장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남측 의무실이 보였습니다. 우리 의무실에서 정확히 50m 거리였어요. 유리창이 깨끗했습니다.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무병이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약장이 보였어요. 가득 차 있었어요. 흰 약통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의료 장비들이 반짝거렸어요. 링거대가 세워져 있었고 들것이 접혀 있었습니다. 50m. 같은 판문점인데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날 밤막사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시멘트 천장에 균열이 있었어요. 습기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동료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며칠째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기약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감기약은 없었어요. 아스피린을 2알 줬습니다. 의무병이 되고 싶었던 건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아스피린 30알, 소독약 1병, 붕대 2롤. 이걸로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동료의 기침 소리가 밤새 들렸습니다. 판문점에는 선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낮은 턱이에요. 높이는 발목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른 남자가 한 발짝만 크게 내디디면 넘을 수 있어요. 넘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으면 총을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넘지 않았어요. 매일 그 선 앞에 서 있으면서도 아무도 넘지 않았습니다. 군사분계선, MDL. 저는 매일 그 선 50m 앞에 서 있었어요. JSA 의무병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오전엔 의무실 청소와 약품 점검, 오후엔 경계 근무병사들 건강 확인, 저녁엔 의무 일지 작성. 하지만 실제로 바쁜 날은 거의 없었어요. 다치는 병사가 없었거든요. 있어봤자 발목을 삐거나 두통이 심하거나
기침이 심한 정도였습니다. 기침이 심한 병사한테는 아스피린을 줬어요. 딱히 줄 게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남는 시간에 저는 남측을 봤어요.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봤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비교가 됐거든요. 군복이 달랐습니다. 우리 군복은 낡았어요. 세탁을 반복하다 보니 색이 바랬습니다. 어깨 솔기가 터진 걸 실로 꿰맨 자국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측 병사들 군복은 달랐습니다. 항상 깔끔했어요. 다림질 자국이 선명했고 색이 바래지 않았습니다. 새 옷 같았어요. 신발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검은 고무창 군화를 신었어요. 밑창이 얇아서 겨울에 바닥 냉기가 발바닥으로 올라왔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다 보면 발가락 감각이 없어졌어요. 동상에 걸린 병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측 병사들은 두꺼운 군화를 신었어요. 발목까지 올라오는 거였습니다. 겨울에도 발이 따뜻해 보였어요. 체격이 가장 달랐습니다. 남측 병사들은 컸어요. 어깨가 넓고 키가 컸습니다. 우리 병사들 평균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어요. 살집도 있었습니다. 뺨이 홀쭉하지 않았어요. 음식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 식사는 옥수수밥이었어요. JSA라서 다른 부대보다 낫다고는 했지만 반찬은 김치 하나, 국은 소금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나왔어요. 설날에 돼지고기 2점. 그게 1년에 고기를 먹는 날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게 일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남측에선 고기가 나온다는 걸 들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몇 번씩이요. 과자도 나오고 음료수도 나온다고 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가능하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측 경사들 체격을 보면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2016년 여름, 처음으로 남측 의무병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북 연락관 회담이 있는 날이었어요. 연락관들이 회의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우리는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남측 의무병도 반대편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50m 거리. 그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그를 봤어요. 둘 다 의무병 완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빨간 십자가. 같은 표시였어요. 그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반응하면 안 됐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시받고 있었거든요. 남측 경사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 보고됩니다. 불순분자로 찍힐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의무병이었어요. 같은 빨간 십자가를 달고 같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약장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약장엔 아스피린, 소독약, 붕대가 전부였습니다. 그의 약장엔 아마 진통제, 항생제, 링거, 수술 도구가 있었겠지요. 같은 의무병.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막사로 돌아와 누웠어요. 천장 균열을 봤습니다. 매일 보는 균열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우리 부대 병사가 크게 다치면 저는 아스피린을 주고 붕대를 감아줄 수 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만약 남측 병사가 크게 다치면 저 의무병은 링거를 꽂고 진통제를 주고 헬기를 부를 수 있겠지요. 50m. 발목 높이 콘크리트 턱 하나. 그 차이가 사람의 목숨을 결정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나팔이 울렸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 균열이 보였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균열이었습니다. 입대 첫날부터 봐온 균열이에요. 비가 오면 그 틈으로 물이 스몄어요. 겨울이면 그 틈으로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신청을 해도 고쳐주지 않았어요. 자재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세숫대야에 살얼음이 얼어 있었어요. 11월 중순이었거든요. 판문점 겨울은 일찍 왔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워서 손이 빨갛게 됐어요. 비누가 없었습니다. 비누는 지난달에 떨어졌어요. 이번 달 배급에 들어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옥수수밥이었어요. 반찬은 배추김치. 국은 무국이었습니다. 무가 2조각 들어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구름이 두꺼웠습니다. 눈이 올 것 같았어요. 판문점에 눈이 오면 경계 근무가 더 힘들어집니다. 발이 더 시렸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의무실로 갔습니다. 약장을 열었어요. 아스피린이 12알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달 배급이 오려면 열흘이 더 남아 있었어요.
열흘에 12알. 하루에 한 알 남짓이었습니다. 병사가 40명이었어요. 아파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버텨야 했어요. 소독약 잔량을 확인했습니다. 반병 남아 있었어요. 붕대는 한 롤 반. 이 정도면 이번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큰 부상이 없다면요. 의무일지를 펼쳤어요. 어제 진료 내용을 적었습니다. 최 병사 두통 호소, 아스피린 한 알 처방, 김 병사 발목 통증, 붕대 처치. 그게 전부였어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전 10시쯤 됐을 때 경계 근무 지원을 나갔습니다. 날씨가 더 흐려져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얼굴이 시렸어요. 병사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추워서인지 긴장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판문점 경계 근무는 항상 긴장됩니다. 50m 건너편에 남측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사들 안색을 살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판문각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이동이 가끔 있었거든요. 하지만 소리가 달랐어요. 빠른 속도였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쿵 하는 소리, 충돌 소리였습니다. 병사들이 술렁거렸어요. 저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문각 앞에 지프차 한 대가 도랑에 처박혀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뛰어나간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상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병사가 남쪽으로 뛰고 있다. 저는 멈췄습니다. 오청성. 같은 부대 병사였어요. 25살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친구였어요. 밥을 항상 천천히 먹었습니다. 언제나 마지막까지 밥그릇을 비웠어요. 배가 고팠던 거겠지요. 그 친구가 차를 몰고 군사분계선으로 달린 겁니다. 저는 의무 가방을 들고 뛰었습니다. 판문각 쪽으로요. 가방 안에는 아스피린과 붕대뿐이었어요. 뛰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인가? 아스피린과 붕대로 무슨 처치를 한다는 건가? 하지만 의무병이었으니까요. 뛰었습니다. 판문각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총소리는 5번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5발이 연속으로 터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닿았어요. 의무 가방이 옆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청성이 보였어요. 이미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측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군복 등 쪽에 피가 번지고 있었어요. 검붉은 얼룩이 군복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총을 맞은 거였어요.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발이었어요. 등과 팔에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뛰고 있었어요. 총을 5발이나 맞고도 뛰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저럴 수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뛰고 있었어요. 비틀거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래도 앞으로 뛰었습니다. 추격하던 병사 넷이 군사분계선 앞에서 멈췄어요. 그 선을 넘으면 국제 문제가 됩니다. 누구나 아는 규정이었어요. 하지만 한 명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흥분 상태였어요. 선을 넘어서 총을 겨눴습니다. 상관이 고함쳤어요. 멈춰. 돌아와. 지금 당장. 그 병사가 멈췄습니다. 뒤로 물러났어요. 오청성은 계속 뛰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요.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다리가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비틀거렸어요. 한 번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어요. 수풀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의무 가방을 들었어요. 뛰어가려고 했습니다. 상관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부상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처치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관은 저쪽은 남측이라고 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총을 맞는다고 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숲을 너머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들렸어요. 오청성이 살아있었습니다. 총을 5발 맞고도 살아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무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스피린, 소독약, 붕대. 설령 넘어간다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총상에 붕대를 감아준들 소용없었습니다. 링거가 있어야 했어요. 지열 도구가 있어야 했습니다. 수혈이 필요했어요. 제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무병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15분쯤 지났을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기 소리였어요.
처음엔 멀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남측에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군용 헬기였어요. 크고 빠른 헬기였습니다. 미군 헬기였어요. 헬기가 숲을 위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의무병들이 뛰어내렸습니다. 남측 의무병들이었어요. 방탄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의무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가방이 컸습니다. 우리 가방의 3배는 됐어요. 그들이 숲을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들이 뛰어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은 30초도 안 됐습니다. 들것을 펼치고 오청성을 올리는데 2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링거를 꽂고 지혈을 하면서 동시에 헬기로 옮겼습니다. 능숙했어요.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헬기가 올라갔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총 맞은 사람을 싣고 헬기가 떠오르는데 10분이 채 안 걸렸어요. 헬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서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병사가 저렇게 총을 5발 맞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헬기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지혈 도구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링거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스피린, 소독약, 붕대. 그게 전부였어요. 오청성은 살았습니다. 남측이 살렸어요. 저는 의무 가방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방이 가벼웠습니다. 늘 그랬듯이 가벼웠어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헬기가 사라진 하늘을 봤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맞았어요. 한참 동안요. 그날 밤 막사는 조용했습니다. 원래 막사는 시끄러워요. 병사들이 잠들기 전에 수군거리고 기침 소리가 들리고 뒤척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들 누워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 않았어요. 숨소리가 너무 조용했거든요. 잠든 사람 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청성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꺼내면 안 됐습니다. 귀순한 병사 이야기를 동정하거나 이해하는 발언을 했다가는 보위부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알 수 있었어요. 침묵이 너무 두꺼웠거든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균열이 보였어요. 매일 밤 보는 균열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균열이 다르게 보였어요. 더 깊어 보였습니다. 더 넓어 보였어요. 오청성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친구였어요. 밥을 항상 천천히 먹었습니다. 칸을 깨끗이 비웠어요. 어느 날 왜 그렇게 천천히 먹냐고 물었더니 빨리 먹으면 대가 금방 꺼진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먹어야 오래 부른 것 같다고요. 그 친구가 오늘 차를 몰고 군사분계선으로 달렸습니다. 총을 5발 맞으면서요. 저는 생각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오래 생각했을까? 매일 50m 건너편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을까?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가? 저도 매일 50m 건너편을 봤어요. 남측 병사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군복, 신발, 체격. 남측 의무실을 봤어요. 가득 찬 약장, 반짝이는 의료 장비, 깨끗한 링거대. 그리고 우리 약장을 봤습니다. 아스피린, 소독약, 붕대. 오늘 오청성이 총을 5발 맞고 쓰러졌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의무병이었지만 아무것도요. 가방을 들고 뛰어가려 했지만 선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넘어갔다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남측 의무병들은 10분 만에 살렸습니다. 헬기가 왔어요. 링거를 꽂았습니다. 지혈을 했어요. 들것에 실었습니다. 총 5발을 맞은 사람을 10분 만에 살려서 데려갔어요. 저는 그걸 50m 건너편에서 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밤이 깊어졌어요. 옆 침대에서 동료가 뒤척였습니다. 기침 소리가 났어요. 며칠째 기침을 하는 동료였어요. 아스피린을 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침약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오청성이 쓰러지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숲을 속으로 들어가던 뒷모습, 피가 번진 군복 등, 그리고 작은 신음소리. 총 5발을 맞고도 뛰었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나도 갈 수 있을까?
오청성처럼 차를 몰고 달리는 건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경계가 훨씬 강화될 거였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압록강, 두만강, 중국. 그 길은 멀고 위험했어요.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약도 없는 의무실에서 배가 고픈 채로 균열 있는 천장 아래서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요? 오청성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남측 병원에 있겠지요. 수술을 받고 있겠지요. 진짜 약을 맞고 진짜 의사한테 치료를 받고 있겠지요. 살 것 같았어요. 총 5발을 맞았어도 남측이 살릴 것 같았습니다. 막사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내렸어요. 흰 눈이 판문점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군사분계선도 덮고 남측도 덮고 북측도 덮었어요. 눈 위에서는 어느 쪽이 남이고 어느 쪽이 북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눈을 봤어요. 결심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오청성이 귀순한 이후 판문점이 바뀌었습니다. 경계가 2배로 강화됐어요. 병사들 이동이 제한됐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갔어요. 반드시 둘이 같이 다녀야 했습니다. 서로 감시하라는 거였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누군가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상주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가끔 왔지만 오청성 사건 이후엔 아예 막사에 살았습니다. 밥도 같이 먹었어요. 우리 옆에 앉아서요. 말을 걸었습니다. 평범한 말이었어요. 날씨 이야기, 훈련 이야기. 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캐는 거라는 거요. 아무도 속마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떠나야 한다고. 오청성 사건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았어요. 매일 아침 의무실에 가서 약장을 열고 아스피린 잔량을 세고 의무 일지를 썼습니다. 경계 근무 지원을 나갔어요. 남측을 봤습니다. 남측 의무병과 눈이 마주치면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봤어요.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관계없는 세상이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 세상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봤습니다. 저 의무실에 언젠가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봤어요. 그러면서 관찰했어요. 경계 교대 시간을 봤습니다. 몇 시에 교대하는지, 교대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카메라 위치를 봤어요. 어디에 카메라가 있고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야간 조명이 어디까지 닿는지 봤습니다. 눈이 왔을 때 발자국이 얼마나 났는지 봤어요. 의무병이라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아픈 병사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요. 덕분에 볼 수 있는 게 많았어요. 하지만 판문점에서 직접 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오청성 이후 경계가 너무 강화됐어요. 카메라가 늘었습니다. 병사들도 늘었어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둘이 다녀야 했거든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2018년 봄, 의무교육이 있었습니다. 평양군의학연구소에서 이틀짜리 교육이었어요. JSA 각 부대 의무병들이 모였습니다. 강의를 듣고 실습을 하고 밥을 먹었어요. 평양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JSA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JSA로 돌아가면 기회가 없었습니다. 감시가 너무 심했어요. 혼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 JSA로 돌아가는 길, 그 이동 중에는 틈이 있었어요. 잠깐이지만 틈이 있었습니다. 버스가 개성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오청성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가 번진 군복, 수풀 속으로 쓰러지던 뒷모습, 그리고 미군 헬기.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함경도 총진에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3년 전이었어요. 입대하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어요.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밥 잘 먹으라고 했어요. 어머니, 미안합니다. 버스가 속도를 줄였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지금이었어요. 버스가 검문소 앞에서 멈췄습니다. 검문소마다 서류 확인을 했어요. 운전병이 서류를 들고 내렸습니다. 검문요원이 서류를 훑어봤어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티가 날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저를 봤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한 척했어요.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버스에서 내린다. 검문소 화장실은 건물 뒤쪽이에요. 건물 뒤쪽으로 가면 수풀이 있었습니다. 수풀을 지나면 밭이 있었어요. 밭을 가로지르면 민가가 있었습니다. 민가에서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으면 군인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은 남쪽으로 가는 것. 무작정 남쪽으로요. 운전병이 버스에 다시 올랐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됩니까? 운전병이 저를 봤습니다.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다녀오시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봄바람이었습니다. 차가웠지만 겨울바람과 달랐어요. 부드러웠습니다. 풀냄새가 났어요. 화장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검문소 건물을 돌았어요. 뒤쪽에 수풀이 있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수풀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발 아래 낙엽이 밟혔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큰 소리 같았어요.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뒤에서 소리가 없었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수풀을 지나 밭이 나왔습니다. 봄밭이었어요. 아직 씨를 뿌리지 않은 밭이었습니다. 흙이 부드러웠어요. 밭을 가로질렀습니다. 민가가 보였어요. 작은 집이었습니다.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누군가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이른 때쯤 되어 보였어요. 눈이 작고 얼굴에 주름이 많았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길을 잃었다고, 옷이 젖었다고, 갈아입을 옷이 있냐고.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군복을 봤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남자 옷 한 벌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려면 저 산 넘어서 계속 내려가면 돼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빨리 가시오. 군복을 벗었어요.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군복을 수풀 속에 묻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산을 넘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발이 아팠습니다. 군화가 아니라 낡은 고무신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준 신발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구름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이렇게 별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판문점에선 조명이 너무 밝아서 별이 안 보였거든요. 걸으면서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걸으면서 오청성 생각을 했어요. 살아있기를 바랐습니다. 걸으면서 남측 의무병 생각을 했어요. 빨간 십자가 완장을 달고 50m 건너편에 서 있던 그 사람. 이제 같은 쪽에 서게 될 것 같았습니다. 동이 틀 무렵 저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남측 마을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8회가 됐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서 일해요. 새벽 6시에 출근합니다. 경비실 유리창이 넓어요. 아파트 입구가 다 보입니다. 아침마다 주민들이 나와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산책하는 어르신들. 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무도 감시받지 않아요. 아무도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갈 길을 가요. 당연한 것처럼요. 저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나원을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마트에 처음 갔습니다. 과자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과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종류가 수백 가지였습니다. 어떤 걸 사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아무것도 못 사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울었어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병원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감기에 걸렸어요. 기침이 심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여기저기 보더니 약을 처방해 줬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약이 5가지였어요. 감기약, 기침약, 가래약, 염증약, 소화제. 5가지. 저는 약봉투를 들고 한참 서 있었어요. 판문점 의무실 약장이 떠올랐습니다. 아스피린, 소독약, 붕대, 감기 한 번에 약이 5가지였습니다. 약국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괜찮냐고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오청성 소식을 들은 건 한국에 온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아주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기생충이 많이 나왔다고 했어요. 북한 병사들이 얼마나 못 먹고 사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살았어요. 총 5발을 맞고 살았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살았구나.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제가 오청성을 살린 게 아니에요. 남측 의무병들이 살린 거였어요. 미군 헬기가 살린 거였어요. 저는 50m 건너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없었으면 저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오청성이 차를 몰고 달리지 않았다면 저는 그날 밤 결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평양 교육을 마치고 JSA로 돌아갔겠지요. 아스피린을 세고 붕대를 정리하고 균열 있는 천장을 보며 잠들었을 겁니다. 오청성이 먼저 갔어요. 그래서 저도 갈 수 있었습니다. 경비실 전화가 울렸어요. 택배 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택배 기사한테 도장을 찍어줬어요. 택배를 받아서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주민한테 연락을 했어요.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평범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택배를 받고 자유롭게 전화를 하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이 일상. 매일 아침 경비실 유리창으로 밖을 봐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봅니다. 저도 아이가 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자유로운 세상에서 크는 아이, 배가 고프지 않은 아이, 아프면 약을 먹을 수 있는 아이. 아직 늦지 않았을 것 같아요. 41살. 여기서는 아직 전다고 해요. 가끔 판문점이 꿈에 나옵니다. 눈 내리는 판문점. 하얀 눈이 군사분계선을 덮고 있어요. 오청성이 수풀 속으로 쓰러집니다. 미군 헬기가 날아오고요. 꿈에서 깨면 서울이에요.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탑니다. 따뜻한 커피예요. 아무도 뺏어가지 않는 커피. 제 커피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은요.